경북 시골 마을 한적한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집에서는 아침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70대 부부 만수와 정수는 논밭일을 접은 지 이미 몇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죠. 만수는 마당에 나가 텃밭의 배추와 물을 살피고 정수는 부엌에서 하루 세끼 밥상을 준비하며 평범하지만 소소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막내딸 은주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서며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38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모 곁을 지키며 살고 있는 은주는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의 아침 준비를 도우며 하루를 시작했죠. 정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움을,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우리만 돌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정순이 속마음을 털어놓자 은주는 어머니의 어깨를 다정하게 주물러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어디 가서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정순의 걱정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간간히 연락을 해올 뿐이었고, 둘째 아들은 몇 년 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후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죠. 두 아들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 부모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 결국 막내딸 은주만이 부모 곁에 남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벌써 요양원 갔을 거야. 정순이 한숨을 쉬며 말하자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던 만수는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죠. 이 애한테라도 전 재산을 주고 편히 살게 해줘야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가정이었지만 형제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막내 은주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재산을 독차지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품고 있었고, 은주 역시 형들의 그런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큰놈아.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떻고? 저도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혹시 집 관리나 그런 것들 괜찮으세요?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고, 만수 역시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죠. 통화를 마친 후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지 무슨 죄가 있어. 며칠 후 이른 아침 은주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집 막내딸 시집도 안 가고 계속 집에만 있으니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게 말이야. 부모 재산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정순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은주한테만큼은 제대로 해줘야겠어. 무슨 말이에요? 재산 말이야. 이 집이랑 논밭,
예금까지 모두 은주 앞으로 넘겨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론 은주가 가장 헌신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자식들의 반응이 걱정되었거든요. 그래도 형제들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 당장은 은주가 우리를 돌보고 있으니 이 아이에게 안정을 줘야지. 만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모아온 재산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시골의 넓은 집과 논밭, 그리고 노후를 위해 모아둔 예금 정도는 있었죠. 은주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들만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 놈, 작은 놈 다 제 갈 길 같지 않느냐. 이 집 지킨 건 은주다. 만수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불안했죠. 혹시라도 나중에 형제들 사이가 틀어지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다들 어른인데 이해하겠지. 하지만 만수의 예상과는 달리 이 결정은 가족 전체를 휘몰아칠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은주는 부모님의 대화 소리를 문틈으로 들으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죠.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형들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 은주는 잠자리에 들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과연 옳은 것일까?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부모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내며 다짐했죠. 부모님을 모시는 게 죄가 될 순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은주의 다짐과는 달리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픈 시간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만수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른 아침 평소처럼 텃밭을 돌보던 만수는 허리가 아파 일어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죠.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은주야, 아버지 좀 도와드려. 정순의 부름에 은주가 급히 달려와 만수를 부축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의사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했지만 만수는 이것이 신호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은주야, 아버지가 서울에 갈 일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서울이요? 무슨 일로요? 그냥 따라와. 중요한 일이야. 이틀 후 만수와 은주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은주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서울에 가자고 했는지 궁금했지만 만수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죠. 버스 안에서 만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걸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은주가 지금까지 보여준 헌신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졌거든요. 서울 시내 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한 후에야 은주는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변호사 사무실이야. 우리 재산을 내 앞으로 넘기려고 해.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들이 알면 어떡해요? 큰 놈, 작은 놈 다 제 갈 길 같지 않느냐. 이 집 지킨 건 은주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중년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어르신, 재산 증여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군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들 둘, 딸 하나입니다. 막내딸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부터 작성해 주세요. 은주는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고마운 일이었지만 형들과의 관계가 걱정되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형들한테 먼저 말씀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걱정할 것 없어.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니까. 서류 작성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언젠가는 다른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이들한테 언제 말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타이밍을 봐서. 하지만 비밀은 생각보다 빨리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큰아들이 부모님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가 우연히 재산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큰아들은 즉시 둘째에게 연락했고 두 형제는 분노에 차서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형, 이게 말이 돼? 우리는 자식도 아니고 막내가 부모님을 꼬드긴 게 분명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줄 알아? 이틀 후 큰아들과 둘째가 동시에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보기 힘들었던 두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정수는 당황했죠. 어머, 큰애, 작은애 왜 갑자기 다 왔어? 아버지 어디 계세요?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가 마루에 앉아 있는 것을 본 큰아들은 곧바로 따져 물었죠. 아버지, 우리가 자식이 아니고 뭐예요? 막내만 자식입니까? 만수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직면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도 다 내 자식이지. 그러면서 왜 재산을 막내한테만 다 줬어요? 우리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둘째도 흥분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은주는 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견디기 힘들었죠. 형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주가 방에서 나와 형들 앞에 섰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서울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내가 부모님 꼬드긴 거잖아. 큰아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 독차지하려고 계획한 거지.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형,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아니긴 뭐가 아냐. 시집도 안 가고 집에 붙어 있으면서 이런 꼼수를 쓸 줄 알았어. 둘째도 가세했습니다. 부모님 모신다고 해놓고 결국 돈이 목적이었네. 정말 실망이야.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형들의 모습이 너무 서러웠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잖아. 당신들 효도한 적 있니? 효도는 무슨 재산 목적으로 한 게 효도야? 가족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이웃들까지 소음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중재해보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만해. 다들 그만. 만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형제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참 그러세요.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미리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상의하면 뭐해? 너희들이 부모 모신 적이나 있어? 결국 그날 큰아들과 둘째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정순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고 은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가족 간의 화합을 깨뜨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날 밤 은주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형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아버지 마음 알아줘. 내가 지금까지 해준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이날부터 가족 간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평화로웠던 시골집은 긴장과 불안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큰아들과 둘째가 집을 나간 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부모를 돌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형들의 차갑고 원망스러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밥 드세요. 은주가 정순 앞에 상을 차려드렸지만 정순은 입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맛있게 드시던 된장찌개도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죠. 은주야, 미안하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고생이구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죠. 가족회의 하자. 내일 오후 2시에 집으로 간다. 둘째도 같이 갈 예정이니까 준비해둬. 문자를 읽은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회의라는 말 자체가 불길하게 느껴졌거든요. 만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만수 역시 편하지 않은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오후 약속 시간보다 이른 시각에 큰아들과 둘째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큰아들의 아내까지 함께 왔죠. 평소 얼굴 보기 힘들었던 큰며느리가 온 것을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큰며느리가 정순에게 인사를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죠. 자,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증여권은 일단 취소하시고 다시 논의해요. 이건 너무 일방적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어요.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아이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막내만 재산을 다 가져가면 저희는 어떡해요? 은주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 그럼 우리는 비정한 자식이고.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부모님 자주 찾아뵙기 힘든 거 이해 못해?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은주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섞였습니다. 방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야. 내가 여기서 편하게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인데 부모님 재산까지 내가 다 독차지하면 우리는 뭐가 돼? 저는 독차지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은주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야? 부모님 모신다는 명분으로 재산 노린 거 아니야? 내가 부모님 꼬드긴 거잖아. 큰아들의 말에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까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형들의 모습이 너무 서러웠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잖아. 당신들 효도한 적 있니? 또 그 소리야? 효도는 꼭 집에 붙어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도 나름대로 부모님 생각하고 있어. 생각만 하는 게 효도예요? 몸이 아프실 때 누가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지, 새벽에 깨서 밥상 차리는 게 누군지 알고나 말하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그래, 내가 고생한 건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몫까지 다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돼. 저는 가져간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게 누구야? 갈등이 점점 격해지는 가운데 만수가 끼어들려 했지만 이미 감정이 극에 달한 자식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다들 그만해. 정순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니? 형제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니?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며느리가 정순에게 말했죠. 어머니도 좀 공평하게 생각해 주세요. 저희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순간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 돈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 없어요. 은주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모시는 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결국 돈 때문 아니야? 큰아들의 말에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살 거예요. 그날 가족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그리고 큰며느리는 화가 난 얼굴로 집을 떠났고 남겨진 가족들은 깊은 상처만 남게 되었죠. 그날 밤부터 은주에게는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뒷말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만순의 막내딸이 재산을 홀랑 챙겼다더라. 시집도 안 가고 집에 붙어 있더니 그런 속셈이 있었구나. 형제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은주는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은주였지만 이제는 이웃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견디며 점점 고립되어 갔죠.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거울 앞에서 지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뀔 줄은 몰랐거든요. 가족도 이웃도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회의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부모를 성심껏 돌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라졌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른 아침 정순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엄마, 엄마. 은주가 급히 달려가 정순을 부축했지만 정순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죠. 만수도 깜짝 놀라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 은주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고 정수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 고혈압과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증상이었지만 며칠 동안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죠. 큰아들한테 연락해야지. 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놈아, 내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어지러워하더니 의식을 잃었어. 지금 시내 병원에 있다. 큰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내려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상태가 어떤데요? 심각한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던데. 그럼 일단 은주가 간병하고 있죠? 제가 당장 내려가기는 힘들고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가볼게요. 전화를 끄는 만수의 표정이 씁쓸했습니다.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아들은 주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요. 둘째에게도 연락했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캐나다에서 당장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결국 정순의 간병은 오직 은주의 몫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어머니를 돌봤죠. 의식이 돌아온 정수는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고생이 많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프니까 형들한테 미안하네. 내가 혼자 다 맡아서.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증여 문제로 벌어진 형제 간 갈등이 자신의 건강까지 해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주말이 되어서야 큰아들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원비 일부를 보태주며 생색을 냈죠. 아버지, 입원비는 제가 좀 보탤게요. 2만 원 정도면 될까요? 고맙다, 큰놈아. 하지만 큰아들은 어머니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잠시 안부를 묻고는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며 서둘러 떠났죠. 엄마 간병은 은주가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서울에서 돈으로 도움드릴게요. 큰아들이 떠난 후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죠. 엄마, 형이 바쁘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정수는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하면 밤새 곁을 지켜줬을 텐데, 이제는 돈 몇 푼 주고 의무를 다했다는 듯한 모습이 서러웠거든요. 며칠 후 큰아들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은주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은주야, 간병하느라 고생이 많네. 형,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말인데 어차피 재산 다 가져갔으니 간병도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냐? 그게 공평하지. 은주는 큰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 재산 상속받은 사람이 부모 간병하는 게 당연하잖아.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제 엄마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엄마지.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큰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정순도 이 대화를 듣고 가슴이 아팠죠. 큰애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엄마, 사실이잖아요. 은주가 재산 다 가져갔으니 책임도 져야죠. 그날 저녁 큰아들이 병실을 떠난 후 정수는 은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 때문에 내가 형들한테 이런 소리까지 듣는구나.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재산 증여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정순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의식이 흐려졌죠. 은주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고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많이 불안정하니까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은주는 서둘러 아버지와 형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만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큰아들은 새벽이라는 이유로 아침에 오겠다고 했고 둘째는 여전히 캐나다에서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죠. 새벽 내내 정순의 곁을 지킨 은주는 어머니의 의식이 희미해진 틈에 귓속말을 들었습니다. 은주야, 사실은 내가 정순이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했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더욱 흐려지면서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죠. 어머니가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건강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큰아들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상태보다는 치료비에 더 관심을 보였죠. 의사 선생님,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큰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죠. 은주야, 치료비는 내가 부담해야 할 것 같아. 재산 상속받았으니까. 은주는 더 이상 큰아들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돈 이야기만 하는 형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날 오후 정순의 상태는 더욱 위독해졌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며 기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병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고령의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회복이 쉽지 않았죠. 은주는 며칠째 병실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은주야, 너도 좀 쉬어야 한다. 만수가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 곁에 있을게요. 그런 은주의 모습을 보며 만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재산 때문에 벌어진 가족 갈등이 아내의 건강까지 해치고 결국 막내딸만 모든 짐을 떠안고 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정순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은주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죠.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과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엄마. 은주는 오열했고 만수도 아내를 잃은 슬픔에 주저앉았습니다. 급히 연락을 받고 온 큰아들은 어머니의 주검 앞에서 잠시 눈물을 흘렸지만 곧 장례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아버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 거예요? 3일장으로 하자. 어머니가 소박한 분이셨으니까.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까요? 비용도 생각해봐야 하고. 큰아들의 말에 은주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돈 이야기를 하는 형의 모습이 차가웠거든요. 형, 지금 그런 얘기할 때예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지. 둘째도 급히 캐나다에서 귀국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둘째의 모습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서는 것 같았죠.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둘째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곧 형과 함께 장례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형, 장례비는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은주가 내야지. 재산 다 받았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도 조금씩은 보태야 하는 거 아닐까? 얼마나? 나는 서울에서 생활비도 빠듯한데. 형제들의 대화를 들은 은주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조차 돈 때문에 갈등을 빚는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죠.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지 어색했어요. 재산 상속 문제로 벌어진 가족 갈등이 마을에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은주를 바라봤죠. 저 집 막내딸이 재산 다 챙겼다더라. 그러게 형제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그 스트레스 때문 아닐까?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은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손가락질을 받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죠. 둘째 날 저녁 문제가 터졌습니다. 큰아들이 조문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은주를 몰아세운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챙기고 어머니 죽음까지 막내 때문 아니겠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욕심을 부려서 가족이 이렇게 된 거잖아. 친척들도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에구, 욕심이 화를 불렀구먼. 형제간에 이렇게 싸우면 망자가 편히 눈 감겠어? 재산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다니.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 은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부모를 모셔온 자신이 오히려 가족을 망친 원흉으로 몰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어머니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재산 독차지하려고 꼼수 쓴 주제에 뻔뻔하기까지 하네. 둘째까지 가세하면서 은주를 압박했습니다. 만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충격의 말을 잃었죠.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다들 그만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만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사람들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도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 깊었죠.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영정 사진 속 정순의 온화한 미소를 바라보며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적뿐이었죠. 마지막 날 아침 발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형제 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주야, 매장비도 내가 다 내야 할 것 같은데. 형, 저 혼자 다 낼 수는 없어요. 그럼 뭐야? 재산 받아놓고 장례비는 우리가 내라고? 저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장례비는 은주가 대부분 부담하고 형들은 최소한만 보태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마지못해 하는 티를 냈죠. 발인 행렬이 시작되고 정수는 마을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죠.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큰아들이 은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재산도 내가 가졌으니까 앞으로 아버지 모시는 것도 내 책임이고. 형, 우리가 더 이상 왕래할 이유도 없잖아. 내가 원하던 대로 된 거야. 그 말을 끝으로 큰아들과 둘째는 각자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상처받은 은주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빠진 만수뿐이었죠.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은주와 만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쪽을 잃은 슬픔과 가족의 해체를 목격한 충격이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도 답을 할 수 없었죠. 모든 것이 어긋나버린 현실 앞에서 무력감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정순의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죽음보다도 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만수는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슬픔의 말을 잃었죠. 형제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후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세요. 은주가 상을 차려드렸지만 만수는 몇 숟가락 뜨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은주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있던 낡은 상자를 꺼내다가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뚜껑을 열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들춰보던 은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가족 사진들과 달리 자신만 찍힌 사진들이 유독 많았고 형들과 함께 찍힌 사진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따로 찍힌 사진이 많지? 의아함을 느끼며 계속 뒤지던 은주는 상자 밑바닥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은주에게라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를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알아야 할 일이라서 이렇게 글로 남긴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은주의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사실 너는 우리가 늦게 얻은 아이가 아니야. 내가 5살 때 내 아버지 친구의 딸을 입양한 거란다. 그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내가 불쌍해서 우리가 데려왔어. 은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큰 형들에게는 비밀로 했어. 그 아이들이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았거든. 하지만 내가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 너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 주었단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는데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지.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친척 중에 널 맡을 사람이 없었거든. 우리가 내를 키우겠다고 했을 때 내 친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은주는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처음에는 내가 적응하기 힘들어했어. 밤마다 친부모를 찾으며 울곤 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고 어느새 가장 효성스러운 딸이 되어 주었단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은주야, 비록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너는 우리에게 진짜 딸보다 더 소중한 존재야. 내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디 상처받지 말고 지금까지처럼 우리 가족으로 살아가줬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우리 딸아. 편지를 다 읽은 은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내가 진짜 딸이 아니었다니. 그동안 형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어딘지 다르다고 느꼈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혈육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자신이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말이에요. 형들은 혈육이면서도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는데 나는 입양된 몸으로 이렇게까지 했구나. 은주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모셔온 지난 세월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죠.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보다 깊은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왔구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은주는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점차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오히려 자신의 선택들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 만수가 방에서 나와 은주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은주야, 왜 울고 있니? 무슨 일이야? 은주는 손에 든 편지를 만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죠. 아, 이걸 내가 찾았구나. 아버지,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만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알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사실이야. 하지만 은주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수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온 그날부터 너는 진짜 우리 딸이었어. 큰 놈들보다 더 효성스럽고 더 사랑스러운 딸이었다고. 그런데 왜 형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는 그 아이들이 너무 어렸거든.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 너는 이미 완전한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은주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기 어려웠죠. 아버지, 그럼 형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는 것도 아니야. 그 아이들은 내가 입양된 걸 모르거든. 단지 재산 때문에 마음이 좁아진 거야. 만수의 설명을 들으며 은주는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태도가 입양 사실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날 밤 은주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른 감정이 들었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혈육이든 아니든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구나.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무가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가족을 돌봐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내가 보여준 효도는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었어. 은주는 마침내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은주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지금까지의 삶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형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과 둘째가 함께 집으로 찾아온 것이죠. 어머니 장례식 이후 연락을 끊었던 형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을 보니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큰 놈, 작은 놈, 왜 갑자기 왔니? 만수는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난 갈등을 생각하면 좋은 일로 온 것 같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재산 문제 말이에요. 큰아들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일 아니냐? 끝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유류분 침해라고 해서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이 있거든요. 둘째도 가세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막내한테만 다 준 건 법적으로 무효예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은주는 형들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형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잖아. 당연한 권리요? 그럼 부모 모실 때는 왜 안 왔어요? 은주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소리야?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다고 했잖아.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 임종도 못 지켰으면서 재산은 챙기려고 해요? 임종 못 지킨 게 뭐가 잘못이야? 캐나다에 있었는데 어떻게 당장 와? 둘째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예 오지 말든지. 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타나서 재산 이야기를 해요? 은주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왔죠. 은주야, 말 조심해. 우리도 내 형들이야. 형이라고요? 형들이 언제 형답게 행동했어요? 이해가 완전히 버릇 없어졌네. 큰아들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재산 물려받더니 이렇게 건방져졌어요.
건방진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은주도 일어서며 맞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좋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제가 할 말도 있어요. 은주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형들과 같은 피가 아니에요. 순간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무슨 말이야? 저는 5살 때 이 집으로 입양된 아이예요. 아버지 친구분의 딸을 부모님이 키워주신 거죠. 충격적인 고백에 형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에서 알았어요. 제 친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저를 거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밝혀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사실이야. 만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확인해줬습니다. 은주는 우리가 입양한 아이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은주는 누구보다 효성스러운 딸이었어. 큰아들과 둘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왜 몰랐어요? 너희들이 어려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 은주는 이미 완전한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은주는 형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형들과 같은 피는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진짜로 부모님을 사랑했는지, 누가 부모님 곁을 지켰는지는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아들이 말을 시작했지만 은주가 끊었습니다. 재산이 탐나면 가져가세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기억을 가진 진짜 딸이에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부모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혈육인 형들은 뭘 했어요? 우리도 뭘 했어요? 명절에 잠깐 얼굴 비치고 용돈 몇 푼 드리고 그게 효도예요? 은주의 말에 형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아프실 때 누가 병원에서 밤새 지켰는지, 아버지 끼니는 누가 챙겼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만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은주가 내 딸이다. 내 가슴으로 낳은 딸이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피가 어쩌고 해도 나한테는 이 아이가 진짜야. 혈육보다 더 소중한 딸이야. 아버지. 큰아들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만수가 계속했습니다. 은주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요양원 갔을 거야.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가 우리를 지켜줬어. 형들은 아버지의 말에 충격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지만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저는 형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부모님을 모신 게 아니에요. 은주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가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말을 끝으로 집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형들은 부끄러움과 후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은주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 했죠. 그날 밤 형들은 말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재산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거든요. 은주의 진심 어린 헌신 앞에서 자신들의 욕심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떠난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고 시골집 마당에는 감나무에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죠. 은주는 여전히 아버지 곁을 지키며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이 많이 열렸네요. 따서 말려드릴까요? 그래, 내 어머니가 감말랭이 참 좋아했는데.
만수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정순이 돌아간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주를 곱지 않게 바라보던 이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만순의 막내딸 참 기특하다. 혼자서 아버지를 그렇게 잘 모시고. 그러게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녀가 어디 있어. 형제들은 어디 갔는지 얼굴도 안 보이던데. 여론이 바뀌자 은주는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진심이 통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죠. 어느 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둘째가 혼자 집으로 온 것이죠. 몇 달 만에 보는 둘째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작은 놈아, 어쩐 일이냐? 그냥 안부 인사드리러 왔어요. 둘째는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어려웠거든요. 은주야, 너도 안녕? 응, 형.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태도도 아니었죠.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 은주가 잘 챙겨줘서. 만수의 대답에 둘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죠. 아버지,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뭘 갑자기. 재산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될 뻔했잖아요.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더라고요. 둘째의 사과에 은주는 놀랐습니다. 형이 이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형도 각자 사정이 있잖아. 이해해. 아니야. 사정이 있다고 해서 부모 모시는 걸 내게만 떠넘기고 재산까지 욕심낸 건 잘못이었어. 둘째는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알고 나서 더 부끄러워졌어. 혈육도 아닌 내가 우리보다 더 부모님을 사랑했다는 게. 형, 사실 캐나다에서 이 몇 달 동안 계속 생각해 봤어.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구나 싶더라. 둘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얼굴도 보러 올게요. 만수는 둘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한 아들은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이 다행이었거든요. 며칠 후, 이번에는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큰 며느리와 손자까지 함께 온 것을 보니 진정성 있는 방문인 것 같았죠. 할아버지, 손자가 만수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자의 모습에 만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도연이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큰아들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아이가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자신의 잘못 때문에 만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무슨 소리냐? 이제 와서.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은주한테도. 큰아들은 은주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야, 형이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형,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내가 이 집을 지키고 부모님을 모셨는데 나는 재산만 탐냈잖아. 큰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새언니가 미안해. 그때 정말 너무했어. 가족들의 사과를 받으며 은주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였거든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가족답게 지내자. 그날부터 조금씩 가족들의 왕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고, 둘째도 캐나다에서 자주 안부를 물었죠.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원수 사이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은주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죠. 은주야,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만수가 마당으로 나와 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힘들었지?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은주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도 돈으로 얽힌 가족도 다 허망해요. 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만수는 은주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난 몇 달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은주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내가 내 딸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친자식보다 더 소중한 딸. 만수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는 내 마음이야.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마당의 감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은주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저를 진짜 딸로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해가 질 무렵 만수와 은주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한옥의 처마를 물들이고 감나무 아래로 부드러운 가을 햇살이 스며들었죠. 아버지, 저녁 준비할까요? 조금만 더 이렇게 앉아있자. 두 부녀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극과 갈등의 끝에서 찾은 진정한 평화였죠. 혈연을 뛰어넘은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불고 한국 시골 마당에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효와 가족의 의미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